2023년 1월 10일입니다. 날씨가 이번 주는 그래도 좀 괜찮죠. 이 미세먼지 때문에 좀 고통스러우시겠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예. 대구 동부경찰서의 사건, 이게 계속 꽤 논란이 되는 사건입니다. 중학생들인데요. 동급생의 옷을 벗기는 장면을 생중계한 30명이 지켜보고 14, 5 촉법소년은 사실 지났고,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니까 16살, 많으로 15살 정도 됐겠죠. 이런 범죄는 사실 굉장히 이 피해자한테 굉장히 충격이 크고, 더더군다나 이런 형태를 예를 들면은 집단 괴롭힘이면서 이게 성범죄이면서, 문제는 이게 이제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아이들끼리 장난한 건데 라고 하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아이들도 이것이 성범죄고 성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압니다. 문제는 그 죄의식 자체가 크게 없다는 것. 이게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교정 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말하자면 넘쳐나는 음란물 아니면 성착취물, 거기에다가 성적인 자극성이 높은 미디어에 오염되고 중독된 아이들. 이렇게 볼 때 많은 분들이 사회의 탓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이제 교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호 처분, 아니면은 그냥 기껏해야 이제 보통 이런 소년원도 가지 않고, 요즘은 소년원 학교죠. 보통 이렇게 처리된 거는, 경찰도 이렇게 처리하죠. 대구 동부경찰서는 정통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2명을 조사했고, 이제 모텔에서 다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생중계했고, 생중계 방에 30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신고를 받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중 30명 중에 한 명이 보다가 부모한테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누구한테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걔들 중에 일부가 신고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로는 강간 협박이 없었다. 그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했다. 장난이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난이었을 가능성보다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경찰한테도 자신이 지금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말했다고 하면 또 보복을 당하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라든가 아이들의 이런 형태의 이른바 이런 아이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고하고 출동하는 경찰들이 그 판단을 못한 거죠. 사실 이런 형태의 범죄에 있어서는 여기에 전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경찰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구대에 신고받거나 이런 애들 가봤자, 야, 강압 있었냐? 아니, 장난이었어요. 아이, 우리들 이런 식으로 그냥 귀가 조치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이제 동영상이 있었고, 다시 이 아이들을 부를 땐 부모 동의에 불러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폭행이라든가 강제로 술 마시게 했다는 신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파악하지만 경찰들은 이런 아이들의 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 그 말하자면 이른바 소년 경찰 같은, 그러니까 청소년 요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해서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전문적인 경찰. 근데 경찰이 없다고 하면은 경찰과 아니면은 소년 보호기관에서의 전문가가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저는 사실 경찰이 이걸 모두 해낸 것보다는 소년 보호기관의 청소년 보호기관의 전문가랑 같이 이 사건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선 당연하게도 이것을 전담하는 경찰의 부서도 분명히 필요하다. 사실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언론에 나고 막 그래서 그랬지만 실제로 이거는 그렇게 현실적인 어떤 처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사실 얘들도 그런 걸 알고 있고 대부분은 뭐로 처벌받겠습니까? 음란물 유포 정도 하는데 이거 갖고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면은 뭐 단원서 쓰고 뭐 학교에 하고 그러면 기껏해야 보호처분 정도로 해서, 하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그 위험성을 계속 가지고 다른 형태의 괴롭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집단적인 형태의 일탈행 범죄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테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출팸이라든가 뭐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청소년 즉 10대 중후반의 이런 집단들에 대한 접근성을, 전문적 접근성을 높이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은 뻔합니다. 아이들 어린데 아이들 아직 그러다가 얘들을 큰 이제 가망 없는 전문 범죄자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이 사건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물론 당장은 본인도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게 그렇게 장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상이 퍼져나가고 그러면 평생 그 고통을 받을 텐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처리 방침이라든가 사건 처리 이 부분이 너무 약한 부분인 거죠. 촉법소년 문제라든가 청소년의 범죄 부분에서는 우리의 그 수사사법 시스템과 청소년 보호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현상적인 것에 급급하게 학폭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의 맨땅이죠, 맨땅. 자, 저는 사실 이 사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닷없이 벼락을 맞는다는 건데, 여러분도 저도 같이 고민해야 될 이게 누가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러분의 계좌에, 은행 계좌에 한 15만 원 정도 소액이 입금이 됩니다. 모르죠, 왜 입금이 된지. 사실 돈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웬 횡재야.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자 놈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근데 네 계좌를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했다. 이 신고를 풀어줄 테니까 돈을 다오. 이런 거죠. 사실 이것은 계좌 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만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직장인한테 나한테 15만이 입금됐습니다. 입금자를 몰라요. 근데 은행에 이제 연락을 했죠. 이게 뭐죠? 이게 나는 이게 전혀 모르는 건데 은행 상담원인데 은행 상담원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됐냐면 그 사기꾼 놈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 돈을 보낸 놈이죠. 계좌가 바로 정지됐어요. 아니 어떤 통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 신고만으로 지급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더러운 경우가 있느냐. 은행에 물어봤더니 그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와서 그 계좌를 쓸 수 없다. 이게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범죄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사기꾼들이 이 제도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어떤 놈이 내가 저기다가 일부러 돈을 입금시키고 그것을 신고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계좌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비대면 거래도 다 막혔어요. 은행에 항의했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17일 걸린대요. 입금자가 보이스피싱 신고 당했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니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확인을 해야죠. 즉 말하자면 은행이라는 놈들이 편리, 그냥 신고되니까 정지. 그 신고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바로 경찰이라든가 하는 수사기관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은행이 만들어야 되는데 은행 놈들은 돈 벌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 고객의 불편 이런 것도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냥 정지 아니면 못 푸는 이런. 진짜 이거는 사기꾼도 나쁜 놈이지만 은행들이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은행들은 완전히 그 서비스 정신보다는 돈 벌기에 눈이 뒤집혀 갖고 결국은 이 지급정지 피해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벼락을 맞은 거죠. 누가 책임지게 주겠습니까? 은행에서는 이걸 보상해 주는 시스템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하지만은 은행놈들이 잘못입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은 일단 계좌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무관하다는 거를 아무런 무고한 지급정지를 당한 계좌 주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왜? 그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은행이 해야죠. 실제로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되는지 아니는지를 계좌 조금만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그 계좌를 관심 계좌로 한 후에 경찰과 비교해 갖고 해버리면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기 싫어 갖고 은행 놈들이 돈을 버는데 눈이 벌게 갖고 지금 은행권, 특히 이 은행권의 순이익이 이 경제가 어려운데 몇 조가 넘다고 합니다. 은행의 소위 고위층이라든가 은행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은행의 대주주 놈들이라든가 은행에 있는 소위 고급 간부 애들은 거의 논하는 잔치하는 거고 실제로 일반 이용자라든가 실제로 일하는 텔러들은 계약직이거나 아니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완전히 개판이죠. 소액을 보낸 뒤 거짓 신고로 계좌를 묶어두고 통장 협박이라고 합니다. 저거를 내가 풀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놈은 이런 거죠. 내가 오인 신고했다 라고 하고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돈 받는 거죠. 금융위원회도 넉넉히 있는 거. 진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 놈들이랑 금융위원회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진짜 놀고 처먹는 공무원의 전형이죠.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의 예전에도 이제 이런 건이 있었는데 참 바보 같은 판사.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서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구해줬어요. 뭐냐? 이게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죠. 근데 말하자면 오피스텔에 갇혀갖고 이제 맞고 있었으니까 흉기로 찔리고, 그래서 피해자는 어떻게 갖고 저 구석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했지만은 말을 할 수가 없죠. 뭐냐면 몰래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제 버튼을 누른 거니까. 근데 아무 말 없으니까 경찰이 이거는 위급한 상황일 수 있겠다 해서 위치 추적 시스템 LBS (Location Based Service를 가동해서 그 오피스텔로 출동을 했어요. 문을 열어보세요 하니까 아니 뭐 별거 아닙니다. 그 가해자가 남자놈이 문을 열고 왜 그러세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이 피해자가 저 뒤쪽에서 나온 거죠. 나왔는데 말을 할 수 없죠. 위해를 당하니까 입으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모양을 눈치챈 경찰관이 분리시키고 한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잘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답답한 판사놈들이 참 답답합니다. 인천경찰청의 김태환 인천지법 판사라는 인간인데, 이게 특수상해 혐의잖아요. 칼로 찌르고. 아니, 그러니까 흉기로 이제 찌르고 다쳤어요. 그리고 같은 건물의 오피스텔의 위아래 층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가해자놈의 그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다음에 풀어줬어요. 왜? 주거지가 일정하다. 다른 범죄, 그러니까 전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주거지 일정한 거는 이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일정한 거고, 그 오피스텔을 기반으로 해서 범죄를 한 거잖아요. 이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협박, 특수상해 행위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해서 지금 위험성이 없습니까? 이런 답답한 인간들이 어떻게 판사랍시고 이 판사를 하고 있는지 너무 갑갑한, 이런 인간들을 판사로 바뀔 수 없나요? 진짜 너무 한심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검사, 판사 진짜 배운 바보들이죠. 법을 배운 바보들이죠. 결국은 경찰에서 신변보호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사실 스마트워치를 해봤자 뭐 했으니까 그래 거부하고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피해자는 이사 가려고 하겠죠. 이사 가려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또 들어가고 바로 갈 수도 없고, 이게 너무 한심한, 그러니까 힘없고 이런 범죄 피해자들한테 보호장치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도의 애면은 구속시켜야죠. 예? 구속시킨 다음에 법의 따끔한 맛을 알려줘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거죠. 구속까지는 너무하다 라고 하면은 일종의 구속에 준하는 주거 제한이라든가, 만약에 구속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엄하게 처벌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돈으로 물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속과 불구속 사이의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는 형사소송법상에, 형사사법상에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지금 나오는 그 얘기는 그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죠. 제도상의 보완도 그렇고 이 판사들의 좀 자질 좀 높이거나 아니면 현실을 좀 아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아까 그 은행 얘기도 했지만 요새 이제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인해서 계좌 개설하고 대출하고 뭐 이런,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 확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막 그 대출이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금융회사라는 애들이, 금융회사가 너무 보안이 불철저해 갖고 엉뚱한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하게 하는 사기 대출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만 제출해도 휴대전화 인증 간단하게 대출. 이건 이제 피싱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이나 이런 걸 도용된 사람한테 결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금융사기 피해자의 570명 중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뭐 이런 2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결국은 이것은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을 높이지 않은 거죠. 되게 쉽게 뚫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신분증 진위하기 시스템을 이제 정부가 마련한 보안 등급이 높은 것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신분증 사본 찍어 보내세요. 그러면 인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것도 지키지 않아. 그럼 안 지켰으면 그것을 금융감독이나 금융위원회가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쳐놀고 있어. 그러니까 당하는 놈들은 당하는 거고, 돈은 어차피 그 금융비용, 그러니까 그 보안비용을 써야 될 건 안 쓰니까 돈은 또 벌죠. 그 피해가 생기면 피해자한테 전가하고 은행은 빠져나가고. 왜 은행은 뭐 보험이나 재보험으로 손해 보는 거 없고. 진짜 가진 놈들이 너무 돈만, 이게 세상이 어려울수록, 경제 어려울수록 은행이나 이런 뭐 사채 이런 놈들이 돈을 때로 벌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처참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비대면 뭐 이런 거죠.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 같은 비대면 은행, 뭐 거기만도 아닙니다. 일반 은행의 어떤 신분증 이것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릴 정도면 참 답답하죠. 이른바 이제 이걸 보안관? 뭐하러 해야 돼? 이거를 범죄자 잡는 유튜버 수사관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종의 자경단 같은 겁니다. 자경단. 그러니까 일반 유튜버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100명이 넘는 마약사범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를 잡아서 경찰에 넘기고, 뭐 이걸 영상으로 공유해서 이 잡는 장면을 막 해갖고 막 구독자 수 높이고 막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채널 동네 지킴이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잘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고 정신이 투철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법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자기 배달 음식 전문 업체를 운영하기도 해요. 그리고 말하자면 마약 같은 것도 신고하고 여러 가지 그와 그의 조력자들이 신고를 통해서 마약사범도 넘기고, 또 이제 일종의 함정 수사를 통해서 경찰한테 신고도 하고 넘기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리고 그러다가 범죄자들한테 위협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런 거죠. 범죄가 없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른 범죄들도 파헤치는 활동을 계속할 거라고 했습니다. 취지는 뭐 좋을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자신이 범죄자라고 의심한 어떤 사람을 신고를 하는 걸 넘어갔고 실제로 추적하거나 아니면 함정 수사를 통해서 잡아 상태에서 넘길 때 일종의 콜레테럴 데미지라고 하죠. 부수적 피해, 뜻하지 않은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경단으로서의 일정 정도의 신고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범죄 예방 부분까지는 훌륭한 시민 정신이지만, 이것이 이제 구독자를 늘리고 이것으로 돈을 벌게 되고
그것도 주변에 있는 뭐 조력자라는 사람도 붙게 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게 되고 이러면서 좀 더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범죄인지 안 범죄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무고한 사람한테 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걱정이 좀 됩니다. 물론 이제 다시 한번 전제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신고 정신이라든가 범죄의 일을 예방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을 고양시키는 부분이나 촉구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뭐 이런 활동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은 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꼭 이런 것이 유튜브의 조회수라든가 뭐 청취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은, 돈과 연결되면은 선을 넘을 수밖에 없다. 이 선을 넘게 되면 실제로 사실 범죄가 아닌데,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함정, 아니면 이러다가 어떤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거나 그랬을 경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본인이 질 것이냐, 그냥 비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 걱정만으로 지금은 걱정만으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총경 승진자 중에 경찰대가 55에서 43으로 10% 떨어졌, 12% 떨어졌다고 합니다. 비경찰대가 약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그래도 경찰대 출신이 제일 많죠.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경찰대 출신, 비경찰대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주로 해왔는가, 즉 정당한 업무에 대한 그 정당한 공정한 승진을 해왔다고 하면은 그게 경찰대든 경찰대가 아니든 상관이 없다. 주로 이제 경찰대가 욕을 먹는 이유는 정당하지 않은, 자기는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삼루타를 친 것처럼, 경찰대들이 그래서 문제죠. 2루에서 태어났으면서 2루타를 친 것처럼 마치 경찰대 출신 애들도 민생치안이라든가 이래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는 애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역차별되면 또 안 되죠. 실력이 있고 능력 있고 또 그만큼 시민에 대한 봉사의식이 강하고, 그렇지 않은 비경찰대 출신인 애들도 실제로 어디 가서 비비고 돈으로 처벌하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걸 통해 승진하는 애들은 실제로 걔네들이 승진하는 건 더 안 좋죠. 즉 말하자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게 될 수 있느냐? 그게 사실 문제인 거죠. 어쨌든 승진 축하드립니다. 다만 승진이 모두이면 안 되는 거죠. 낮은 직급에 있어도, 낮은 계급에 있어도 자신의 일을 다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돈, 그리고 명예. 왜 계급이 중요하냐? 소위 말하는 수사경찰이나 이런 실면에 일하는 분보다 행정경찰,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그냥 계급만 올라간 애들이 감나라 배나라, 그것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낮아도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걸 펼칠 수 있으면 그게 다인 거지. 핵심이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